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상만의 수사반장의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코너인지 먼저 우리 고상만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권운동하는 고상만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서울의 소리에 와서 인사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갖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고상만 선생님, 자, 우리 수사반장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반장님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반장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고상만은 누구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이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89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학생 운동을 한 5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재하 단체 육아협이라든지 그 이한열, 박종철, 강경대, 전태일 이런 열사분들의 가족분들이 열사가 못다 이룬 일들을 가족들이 남아서 하겠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간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또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원회에서 92년부터 그 간사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재하단체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 중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런 데에서도 조사관으로 했었고요. 안산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세월호 조사 전문위원으로도 일을 했었고 광로영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을 하던 시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 공무원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작가님 요즘 각 관공서 네. 이 지자체 이런 데에서 이른바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네, 또 제 주변에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네. 상근 정식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시민감사관이 감사 업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전국의 1호입니다. 아, 최초입니다, 제가. 어, 예. 제가 2011년도에 10년 전에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그전에는 이제 어쩌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형식적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거나 좀 잘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로영 교육감이 처음으로 그 시민감사관 제도를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고상만의 수사반장 한 네 번째 방송쯤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감사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체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셀프 감사잖아요, 그게. 셀프 감사죠. 네. 그래서 그냥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왜 문제가 더 심각하냐면 이게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관으로서 계속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있고, 그러니까 최장 5년이거든요. 짧으면 2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자기가 감사했던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게요. 특히나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를 하지만 거기서 2년 내지 길면 5년 후에는 자기가 과거에 감사를 했었던 교장이나 교감 또는 행정실장 밑에 직원으로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바로 거기서 한 마리의 메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기 역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글도 쓰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 추어탕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어탕의 원 재료가 미꾸라지. 미꾸라지죠. 예. 근데 미꾸라지를 이제 산지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
사실은 폐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호남에서 이제 미꾸라지를 싣고 이제 차로 이렇게 쫙 오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송 과정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서울에 도착하면 미꾸라지가 많이 죽어 있대요. 아, 절반 이상이 죽어 있다고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예. 이거를 죽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메기 한 마리를 아니 몇 마리는 더 넣어야 되겠죠. 한 마리는 안 되고 한 마리만 갖고는 좀 그렇고 메기를 넣는데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주식으로 하는 메기를 그쵸. 집어넣는다. 예.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안 먹히려고. 안 먹히려고. 그래서 쉴 새 없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폐사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민감사관이 그러한 메기의 한 마리의 메기 역할을 해서 건강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2018년부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 그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후원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예, 의무복무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아들, 딸, 오빠, 남동생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돌려받지 못한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국회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담은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2,800여 분의 후원자 덕분에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잘 했고 그 덕분에 당시 그 많은 분들이 공연을 와주셨고 관람에 주로 오셨고 또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또 우리 김정숙 영부인께서도 오셔서 직접 관람을 해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현재는 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 예. 진상규명위원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인권운동가로서, 그러니까 예. 대학 다니실 때는 어쨌든 학생운동에 조금 그쵸. 좀 전념을 하신 거고 인권운동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반장님? 제가 89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다닌 학교는 강원도 속초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강원도 속초에 동우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네. 동우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인데 그야말로 이름 없는 삼류 지방 전문대학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꼭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당시에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쇠뇌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졸업하기 전서부터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시면서요? 그러니까 고3 겨울방학 때. 어허. 고3 겨울방학 때 공장을 가갖고 제가 노동자의 어떤 삶 이런 걸 살아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철부지 같은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해갖고 추천해준 학교가 바로 속초의 동우전문대학이라고. 저는 살 때 그때까지도 속초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신입생으로서 정의와 양심 그리고 캠퍼스 낭만 이런데 가보니까 고등학교하고 그 학교하고 달랐던 건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뭐죠? 뭐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하고 그 학교에 가서 달랐던 건 딱 하나. 뭐였냐면 저는 대학을 가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까 했더니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미 시간표는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모두가 다 똑같이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강의실도 없고 교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이게 딱 하나 달랐던 건 복도에서 담배 필 수 있다는 거. 전 그게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그 학교하고의 다른 거는 다 수업 시간도 다 똑같이 짜지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복도에서 담배 펴도 더 이상 빠따를 맞지 않는다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우리도 왜 똑같은 등록금을 냈는데 왜 대학생으로서 정당한 이걸 못 받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게 학생 운동이 시작이었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 학교가 아 이거는 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 양보해 주시면 요건 언제부터 하고 뭐 이런 식의 합리적인 대화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온 화답은 뭐였느냐.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에게 우리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 지금으로부터 만 31년 전에 김용갑이라고 하는 학생 당시에 최초로 자주적 총학생의 깃발을 들고 학생운동 그러니까 학생 회장이 됐던 김용갑이라는 사람이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거리에서요? 예. 새벽 2시에 거리에서 2시간 35분 실종 끝에 3월 28일 새벽 2시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그 거리에서 김용갑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대학의 한 이름 없는 청년 김용갑이라는 사람이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나중에 차차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언론인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의문사에 관심을 갖게 됐냐? 네. 바로 그 김용갑 씨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그랬군요. 90년 3월 28일 날 31년 전에 죽어간 이 김용갑 씨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그분한테 미안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살아있다는 게 미안했었어요.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저랑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같이 동료라니까요. 그리고 저 89년도에 제가 먼저 운동권 학생이 됐고 예. 제가 끌어들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은 66년생에 저보다 4살이 더 많았던 형이었고 그리고 그 형은 굉장히 공부를 잘한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학보사, 신문사에서 만난 인연으로 형 저랑 같이 이 학교를 바꾸는 운동을 같이 하면 어때요라고 했고 그래서 그 형은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주적 총학생회 학생회장이 된 그 김용갑이 총학생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학원 민주화 운동에 나서려고 했던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저는 그는 죽고 나는 살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업에 안 들어가고 그때부터 계속 학교 측하고 투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형은 죽었는데 그래서 그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형을 바닷가에 통곡하면서 뿌렸는데 그 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나는 학점 받으러 이제 수업 들어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첫 번째 그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울었어요. 정성껏 정말 1시간이 넘게 토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형이 그렇게 죽었는데 누군가가 하나가 정말 서럽게 울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온 25년의 청년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정성껏 울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고 그 들어가지 않은 시간에 제가 한 일은 뭐냐면 대자보와 유인물, 찌라시, 전단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김용갑을 잊지 말아달라. 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함께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이제 글 잘 쓰시네요라는 얘기를 하고 어디서 글 공부하셨냐, 문학 공부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정식으로 문학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만약 정말로 제가 글을 잘 쓴다면
제 문학 공부의 기초는 대자보 유인물 찌라시 전단. 왜냐하면 3초의 승부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대자보를 이렇게 붙인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다 아니고. 열심히 보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에 무언가 지나가면서 보는 거니까. 3초를 읽으면서 재밌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읽는데 그게 제 문학 공부의 기초였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형이 사망하고 나서 사망한 그날 제가 그 형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형의 영정 사진 앞에서 빈소에서 뭐였냐면, 제가 칼로 제 손가락을 3번 그었어요. 어. 3번 긋고 그걸로,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걸로 제가 그 형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형을 잊지 않을 거고 김용갑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것도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김용갑을 자꾸 왜 얘기하냐,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건 사실 그 형한테 31년 전에 했던 김용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형한테 했던 약속이 손을 그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에게 형의 기일 추모제를 내 손으로 반드시 하겠다. 그 약속을 제가 혈서를 쓰면서 김용갑 세자를 쓰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91년 3월에 그 형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이 기일을 이제 추모제를 준비했던 때였습니다. 그게 91년 3월 19일이었어요. 네. 그날 이제 제가 추모제를 하기 위해서 학내에서 이제 책상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유인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날 또다시 1년 전에 김용갑 형을 죽음으로 몰았던 조직폭력배들이 또다시 나세파이프 일본 또까지 들고 와서 저와 정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모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그 형은 죽고 저는 그해 바로 대학에서 재적이 됐거든요. 그리고 집에서의 인연은 끊기고 제가 연락을 끊었고 부모님하고. 왜냐면 학교도 재적되고 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이쁘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아예 연락도 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옷 하나만 갖고 입고 그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 방에서 잠자고 스티로폼 하나 놓고, 그리고 한 번 옷을 입은 걸 석 달, 넉 달, 속옷까지 갈아입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서 오직 그 형의 일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던 찰나에 또다시 깡패들이 와서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니까 제가 결국은 그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동이었나요? 91년 3월 19일 날 제가 불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오. 그날 제가 더 이상 제가 제 의지만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밀어낼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을 때에 저랑 아까 전에 한 명이 같이 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맡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맡고 있던 동아리 연합회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학우들에게 외쳤어요. 학우 여러분, 지금 깡패들이 와서 우리들을 또다시 때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외치니까 깡패들이 다 따라서 나갔죠. 그런 상태에서 저 혼자 그 동아리 연합회 방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 눈에 들어온 게 당시 3월이니까 석유가 담긴 이 석유통이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화염병 뭐 만들고 했던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건가요? 난로를 피웠던 거죠. 난로용도 3월. 그리고 예. 이거는 신나하고 휘발유하고 신나를 넣지 만든 석유 거죠. 안 그렇죠, 넣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3월이니까 동아리 연합회에 난로가 있었고 그 난로에 넣기 위해서 석유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본 순간 제가 여기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도망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그 형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갈까 봐 두려웠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석유 한 마리를 들고 라이터를 들고 몸에다가 철철철철 부었어요. 그날 제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첫째,
아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첫째, 라이터 돌이 석유에 젖으면 불티나 라이터가 네. 돌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전기식이 그렇죠. 아니면 네. 이게 젖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켜지나요? 그죠? 모르시죠? 작가님도. 저 그날 처음 알았는데 라이터 돌이 석유에 젖으면 불꽃이 튕기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석유는 불에 잘 안 붙는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펑 하고 그러니까 신나나 뭐 휘발유 같이 이런 걸 해야지 펑 붙는 거지. 석유는 사실 한참을 돼야 붙을까 말까. 기본적으로 안 붙는 건데 저는 그 경험이 없어서 그날 처음 첫 번째 라이터 돌이 더군다나 들고 이렇게 하면서 튀면서 이 라이터가 젖은 거예요. 거죠. 석유에. 석유에 그러면 젖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더 잘 튕길 것 같은데 불꽃이 튕기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고 두 번째 사실을 안 건 뭐냐면 이렇게 뿌린 석유가 눈가에 스며들면 눈알이 뽀개지도록 아프다는 거를 그걸 또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아니, 지금 웃음이 나네.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제가 너무 정말 철없고 어리석게 했구나. 그런데 다음 얘기는 더 슬퍼요. 네. 다음 얘기는 뭐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전날 저희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깡패들이 물러가고 나서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19일 날 제가 실패하고 후배들이 막 달려들어와서 저가 분신하려고 하는 걸 보고 다 달려들어서 제 사지를 붙잡고 울면서 저도 울면서 선배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후배들도 울고 저도 노라고 울고 그런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저는 눈알이 푸개지기 아픈데 자꾸 양쪽에 붙잡고 있어 눈을 비빌 수도 없지.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도 없지. 왜 지금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집회하자. 그래서 집회를 하겠는데 3,000명의 학우가 있는데 무려 1,500명이 나온 거예요. 이상한 학교예요. 그 학교도. 뜬금없이 1,5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는데 그 전날보다 더 많은 깡패들이 몰려왔고 그렇게 몰려와 갖고 또 이 집회를 망치려고 조직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저는 뒤에서 이제 재적생 상태니까 앞장서면 재학생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또 배후 조종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까봐 곤란해하고 있는데 한 명이 튀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달 저랑 같이 맞고 그리고 학우들한테 가서 학우 여러분 깡패들이 와서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절규했던 그 정현석.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다혈질이거든요. 저하고 둘이 가만히 있자 재학생들 입장 난처할 수 있고 우리가 배후 조종이라고 또 공격받을 수 있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툭 뛰어나가더니 거기 싸움에 관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자기 혼자 깡패들이 뭐 몇십 명이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후배들한테 정현석 씨를 좀 빨리 안전한 데로 빼돌려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근데 잠시 후에 학생들 1,50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서 다시 비명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아까 전에 물러났다가 다시 또 왔나 보다라고 걱정이 돼서 있는데 좀 있다가 한 후배가 막 달려오면서 울부짖으면서 한 말이 선배 큰일 났어요. 정현석 선배가 분신을 했어요. 아우 이런. 그래서 그 친구가 신나를 붙고 분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점거 농성이 결국은 이어지게 됐고 학교에선 휴교령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것이 3월 19일 날 첫 번째 폭력이 있었고 제가 분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그리고 3월 20일 날 그 동료 정현석 씨가 분신을 했고 그리고 점거 농성이 이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3월 27일 날 일주일 후에 저는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그날 제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갑과 호승줄을 차고 경찰 호송버스에 태워졌는데요.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30년 전 일인데 올해가 딱 30년 되는 거거든요.
봄비가 엄청나게 와서 제가 타고 있던 경찰 호송버스의 창문을 내리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작가님. 왜 정당한 요구를 했던 김용갑이라는 사람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발대식 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왜 내 친구는 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목숨을 끊으려 했고 그리고 나는 왜 지금 경찰에 체포돼서 수갑과 포승을 차고 끌려가고 있나. 그러니까 모두가 정의를 외치고 정당한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거나 또 이렇게 범죄자로 몰려서 또 경찰서에 연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하 감옥 일제시대 때 지었던 지하 감옥. 고속경찰서에 지금 없어졌어요. 아,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나중에 방송에서도 얼마나 더러웠는지 제가 설명해드리고 감옥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요. 그날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답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분신한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에요. 91년 3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호송버스에 끌려가던 그날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인권운동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처럼 우리처럼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날이 제가 인권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얘기 길죠. 얘기가 긴데요. 사실 이게 오늘 시간의 한 절반을 인권운동가가 된 계기로 다 할애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뭐.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그 계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우리 고상만 반장님 이렇게 네.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같이 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예. 예, 그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거기에서 활동한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만 4년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 공무원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작가님 이런 국가기관이 있었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보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재산조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위원회가 또 있었죠. 진상규명위원회. 두 개가 있었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건데 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혼돈하는 분이 네. 굉장히 많고 공무원도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아마 한 꼭지로 또 따로 떼서 한번 네.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대통령 시절에 1949년도에 해체된 반민특위,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노독술 같은 친일 악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 기반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활용했고, 근데 자기의 그 권력 기반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사람들을 반민특위가 다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강제 해체시킨 거죠. 당시에 또 깡패들 동원했었죠. 그렇죠. 네. 경찰들을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또 강제로 해체시켰는데 바로 그것을 이어서 만든 곳이 2005년도에 출범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요.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을 정리한 겁니다. 네.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 몇 명일까요? 천 몇 명으로 제가 들은 네? 것 같은데 천 천 몇 명이요? 네. 아니 천 몇 명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나치에 지배됐던 기간이 4년인데 그 4년 동안 프랑스가 그러니까 부역 혐의로 체포했던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36년, 정확히 얘기하면 만 34년 11개월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36년 얘기하는데 34년 11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 얘기예요. 아니 치욕스러운 기간을 왜 굳이 늘리냐. 34년 11개월이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건 흔히 얘기하는 36년 동안에 네. 그럼 우리 몇 명이냐. 사실은 제가 우리 착한 작가님을 제가 괜히 속인 거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어디 강의 가서도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만약에 프랑스가 12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 이상이 정리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네.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1,005명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부끄러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방해 공작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또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1,005명을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관심이 없거나 미약했던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이거를 선정하는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극심했어요. 연자제라는 등 당시의 이 시대를 오늘의 잣대로 봐선 되네 안 되네 뭐 이랬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비근한 예가 뭐냐면요. 일본군 장교를 입은 자.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이 처벌했던 가장 강력하게 처벌했던 대상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치의 지배 기간 동안 2주 이상 신문을 발행한 자예요. 신문 언론을 네. 무슨 뭐 우리나라에선 뭐 조선인이 동아니 뭐 이런 게 무슨 뭐 민족 정신을 어쩌고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드골은 간단했어요. 무슨 이유든 여하든 나치 지배 4년 동안 2주 이상 신문을 발행한 자와 기구는 전부 다 가혹하게 처벌을 했고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렸어요. 이게 드골이고 두 번째는 나치의 군복을 입은 자였어요. 나치의 군복을 입은 네. 적국의 군복을 입은 자는 뭐 이유와 변명의 여지 없이 전부 다 가혹하게 처벌했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게 장교이건 또는 사병이건 상관없이 적국의 군복을 입은 자는 무조건 다 처벌했다. 적국의 군복을 입은 자, 군인이었던 자는 다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위 이상의 자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대위 이상의 장교로 부역했던 자만 친일 반민족 행위 그 명단에 올라간 거기까지는 건가요? 했어요. 근데 왜 대위일까요? 그러게요. 왜 대위일까요? 예. 박정희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당시 중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고 싶어서 소위 그러니까 이른바 장교인 소위가 아니라 왜 대위로 했느냐? 중이었던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러면서 했는데 이 정도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해서 만든 게 1,005명인데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하간 그렇게 1,005명이 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명단을 정했고 그걸 넘겨받은 게 바로 제가 일하던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1,005명 중에 아마 우리 작가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누굽니까? 뭐 이완용, 송병준 그렇죠. 뭐 이런 자들이 있죠. 송병준 아시면 대단한 거고 사실 무식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도 이한용밖에 몰랐어요. 이한용밖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 정말 이한용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중에 이번에 그 윤서인 씨 네, 윤서인. 만화가 윤서인 씨가 얘기했던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진 두 장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는 아주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친일파. 예, 친일파 후손의 집을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집을 보여줬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가난하고 독립운동가의 없는 후손 집. 독립운동가의 후손집이라고 보였잖아요. 바로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집이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사는 집이었더라고요. 이해승. 이해승은 당시에 일본이 대한민국 조선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기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최고의 작이라고 하면 백작인가요? 남작, 남작. 후작, 뭐 네. 이렇게 공작 그리고 백작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한테 아마 그 백작까지는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인한테는 아마 그 밑에 단계의 자기를 준 건데 이해승은 바로 그 조선 왕조의 그 왕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족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또 저 나라를 팔아먹었군요. 슬픈 얘기고 네. 그런데요. 사실은 왕족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종만 다 해먹냐라고 하는. 그래서 참 슬픈 얘기가 이완용도 이씨잖아요. 이해승 뭐 하여간 이씨하고 민씨 당시에 그 명성황후의 일가 뭐 이쪽 사람들이 이제인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해승은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은사금이라고 해서 나라를 일본에 그 넘긴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의 한 몇십억에 해당하는 은사금이라고 하는 대가도 받았고 자기도 받았고 또 나라가 망한 후에도 왕족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 명예를 보장받은 그래서 나라만 망해서 나라를 잃은 고통을 받았지 그들은 정말 더 잘 살았던 건데요. 바로 그 사람의 손자가 그 이해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된 은사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은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의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호텔의 회장인데 바로 그 땅도 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다가 그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근데 그런 재산은 또 우리가 환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전부 환수를 했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바로 그 사람이 포천에 있는 무슨 그 골프장이라든지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2006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직접 제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해승의 손자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회장 그 손자의 땅이 친일 반민족 행위의 친일 재산으로 저희가 보고 전부 다 국가기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왜 갖고 있는 거죠, 그자들이? 이 법이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연회 조사관을 끝내고 2010년도에 제가 여러 개의 글을 썼는데 정말로 여러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저희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의 부자로 흔히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아주 최고의 부자라고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고 MBC에서 드라마라도 한번 나와갖고 저도 어린 시절 80년대에 봤던 드라마 공주갑부 김갑순 기억하시죠? 네. 이 공주갑부 김갑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많을 텐데요. 공주갑부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공주에 가서 김갑순이라는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 그만큼 땅이 많은 지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는 박필병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 그 사람이 또 안성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대지주였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임명해준 오늘날의 국회의원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는 투표를 통해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추원 참의직을 준 게 아니라 일본이 임명을 했어요. 자기 일본의
충성하고 대가를 줬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박필병이라든지 그리고 이해승이라든지 이런 1,005명에 포함되어 있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귀속함으로써 민족 정기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가 귀속한 게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고 공시지가로는 약 2,800억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최초로 그리고 반민특위에서 끝까지 처벌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처벌을 못했어요. 사실 그때 명단만 리스트업만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처벌하려고 할 때는 강제 해산을 시켜버려서 끝내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으나 저희는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 때 1,005명의 명단을 정리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어쨌건 남겨놨고 그리고 1.7배에 해당하는 2,800억 원 정도의 공시지가를 회수했지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해승 씨의 손자도 자기가 국가 기속되니까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국가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국가가 패소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박필병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120필지인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지가 뭐냐면 덩어리 하나가 한 필지예요. 예. 그런데 그 120개의 덩어리인 120필지를 저희가 국가 기속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모르던 땅까지 우리가 찾아서 돌려준 꼴이 됐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환수한 재산이 2,800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걸 다 돌려준 건 아니고 네. 이해승이라고 한 사람한테는 한 100필지 정도를 네. 우리가 했고 그리고 박필병이라는 사람한테는 한 안성 땅에 120필지 정도를 기속했는데 그래서 다 기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겨갖고 다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거. 예, 그 사람들 거를 돌려받은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법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냥 듣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친일 행위를 그러니까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 기속한다라고 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거라는 걸 국가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일 행위를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한 후에 재산만 국가 기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필병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1944년 10월에야 처음으로 국회의원인 중추원 참의가 된 겁니다. 중추원 참여라는 건 친일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친일 행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10년 넘게 빗자루 들고 뭐하고 주전자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박필병이 1944년 10월경에나 중천 참의가 됐는데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일제가 망한다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안 할란다고 하고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를 중천 참의 자리를. 이게 TO가 있는 자리였어요. 한 100개인가 뭐 40개인가 제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TO가 있는 건데 그걸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일본이 사실은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진단다. 연전연패하고 미국에서 지금 뭐 지고 있고 야 이거 곧 망하겠네 싶으니까 던지는데 그 던진 걸 박필병은 너 할래? 그럼 그랬더니 감사무이다 하면서 그걸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우리 이 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한 행위는 1944년 10월에 준청 참여를 했으니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한 것만 친일 재산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120필지는 사실은 그 이전인 1942년부터 3년 사이에 대부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야, 내가 1944년 10월부터 이걸 했으니까 그 이전에 취득한 42년 3년도에 취득한 이 120필지는 친일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려줘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대단히 잘못된 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드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취득한 34년 11개월, 36년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전부를 사실은 국가에 다 친일 재산으로 보고 우리가 다 몰수해야 되는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고 전부 몰수형. 예. 한 모조리. 만큼 뺏는 게 아니죠. 모조리 몰수해 버려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 지금까지 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한 번쯤 만나보고는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친일파의 후손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많이? 저는 직업상 당연히 만날 수밖에 그랬을 없었어요. 것 같아요. 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게? 먼저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사실은 만나셨을 텐데 자기 신분을 부끄러우니까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안 밝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못 수도 만나신 걸 거고, 왜냐면 많으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승의 손자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가보세요.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밝히질 않으니까 하는데, 저는 왜 만날 수밖에 없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완용이다. 이완용이 이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중앙도서관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에 있는 거길 가서 이완용의 족보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족보에 있는 그 사람 밑으로부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정리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해갖고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그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 번호를 전부 다 저희가 알아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확인한 이완용의 후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국토부, 예, 국토교통부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에 보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로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재산의 목록을 저희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걸로 이제 보고, 그것이 처음에 언제 취득했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것이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토지 사정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이게 누구 땅인 거를 갖다가 문서로 확인한 게 1910년서부터 15년 사이의 얘기거든요. 그때 이 토지가 처음으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사정받아서 이걸 소유했고, 그런 상태에서 제3자인 누구한테도 이게 넘어간 적이 없이 현재의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진 걸 우리가 친일 재산으로 보고 국가 기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게 이 친일 후손들의 부자는요, 저희가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의 정도가 부의 정도, 부의 규모.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빌딩 몇 채 갖고 있나요? 빌딩 한 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1970년생이에요. 네. 8박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목록이 와갖고 이렇게 보는데, 전 처음에 이 기록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제가 한참을 봤는데, 저랑 동갑내기였던 어떤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 7년이니까 당시 37, 8살 정도 된 어떤 30대 중후반 정도. 예. 그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의 목록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한 동이 그 사람 거였어요. 한 동이요, 통째로. 뭐 101호, 102호 이게 아니라 한 동이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뭐 기록이 좀 잘못, 이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뭐 현대, 대우, 삼성 뭐 여기에 있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고, 두 번째, 지금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만난 느낌 뭐냐?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어느 날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고혈압병이 생기게 된 날인데 그날이.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신 아니 거군요. 저는 진짜 그날 이후 그 일을 겪고 제가 너무 뒷목이 아프고 너무 어지러워서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절차상 이렇게 돼 있어요. 친일 재산으로 확인이 돼서 이제 국가 기속 결정을 하면 그러면 후손에게 저희가 통지를 해줘요. 그 사람들의 다 후손들한테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땅이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람 이완용의 후손이 지금까지 이완용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많아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아, 일본인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어디는 까니마 똑가상으로 돼 있고 막 이런 땅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토지 사기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여간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후손들 전부에게 n분의 1로 지금은 상속이 되니까 80명한테 전부 다 보내줘야 돼요. 땅이 뭐 한 평밖에 안 돼도 짜투리 땅으로 남아서 후손들이 처분을 안 하고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귀속한 땅 중에는 바로 그렇게 명동 같은 거 개발되면 이미 그건 다 보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조금 뭐 명동은 너무 비싸니까 그건 어떻게 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어디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이 있다. 근데 이게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다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알려줬더니 한 여성이었는데 그분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 조사관이니까 저한테 무슨 항의를 했냐면 그 나한테 그 알려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다시는 이거 통지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왜 그 저기 봉투에다가 저기 뭐야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재산조사위원회 어쩌고 하면서 이걸 보내니까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고 그거 귀속하든 말든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상 알리도록 돼 있어서 보냈는데 앞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2주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그 여성한테. 그러더니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죽여 살려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갖고 아니 왜 욕을 하시냐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거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니 왜 또 보냈냐는 거예요. 우편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나 안 보냈다. 내가 언제 보냈냐. 근데 알아본 즉슨 어떻게 됐느냐. 제가 안 보낸 건 맞는데 우리 위원회 법무 담당관실이라고 하는 다른 부서에서 그 얘기를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나요? 자기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네 자기 그 대문에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고 하는 우체국에서 그 부재 중이니까 뭘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뭐 찾으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이 도대체 뭔지를 거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가 갖고 저한테 우편물이 왔다는데 어딨냐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못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 전부가 이게 어딨냐고 다 찾다가 마침내 한 직원이 그 우편물을 찾았다고 하면서 아 이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보내온 이거 맞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나한테 개망신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죄송하긴 한데 욕을 계속 하시면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 화가 나니까 4번 5번 계속 전화하고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 끊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혈압이 그다음부터 어지러워서 가봤더니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파 후손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최명희 씨의 소설 유명한 소설인데 혼불이라는 거. 알죠. 그걸 다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어, 그걸 갖고 오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서 국가 기속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뭐 소설에 나와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근거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설책을 딱 피는데 거기에 보면 소설 홍불의 주인공이 청명부인이라고 하는 네. 청산가부 젊어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안을 일구는 그 주인공이 청명부인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소작인들 자기의 땅을 붙이는 사람들에게 저수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소작료를 감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명부인의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거를 왜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냐 그냥 하시지 그러면 돈도 벌고 뭐 소작인들이 뭐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청명부인이 하기를 저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박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도 늘 문제없이 잘하고 그렇게 해갖고 소작인들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한 해 농사를 작파하는 심으로 그 등짐 하나를 지고 오면은 쌀 한 마를 그 감해준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박기순이라고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자기 할아버지 박기순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 할아버지는 당시에 세 가지를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어떤 걸 얘기하나요? 첫째는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를 만들었다. 네. 두 번째는 신장로를 자기네가 만들었다. 도로를 텄다. 도로를 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세 번째는 학교를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 예. 예. 저는 그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작인들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수지 결국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뭐 느낌으로 아시는 것처럼 네. 저수지를 만드는 이유는 소작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작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땅 그러니까 논에 그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연히 저수지를 만들죠. 그럼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똑같이 이게 정말 소작인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 그 물세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작가님. 1989년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제가 대학 신문사 지원을 했더니 그때 면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여의도 농민시의 죽창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게 바로 왜 89년도에 여의도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냐면 수세를 걷는 걸 폐지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농성에 들어갔다가 깃발을 들고 각 지역에 농민의 깃발 들고 갔는데 경찰이 그 진압하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흔들다가 그 깃발이 떨어지고 이게 대나무가 갈라지니까 그거를 이제 당시에 죽창이라고 하면서 여의도의 농민들이 죽창 시위를 했다 해갖고 그게 엄청난 공안 사건으로 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까지 그 저수지를 쓰면 소작인한테 수세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주들이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 소작인들에게 저수지를 만들라고 해놓고 정작 그 저수지에서 물을 쓰면 수세를 걷어서 그 소작료에다가 수세까지 받는 정도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두 번째 신장로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는 수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은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군산항으로 다 이동을 시켰는데 그걸 차를 갖고 와서 쌀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신장로라고 이른바 새로운 장로 네. 길을 새롭게 만든 길 해가지고 그쵸. 신장로라고 그전에는 하죠. 산길 네. 들길로 이렇게 꾸불꾸불했는데 그렇죠. 네. 차가 와서 싣고 가야 되니 신장로가 필요했던 거. 그래서 신장로를 만들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학교를 만들었다. 지금 휴문중고등학교. 중원고등학교 이거 다 친일 학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민족학교를 만들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1930년 이후서부터 1919년도에 3.1 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화 정책을 하면서 한때 20년대 시절에는 어느 정도 유화책이 왔었으나 30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교사가 칼을 차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민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으며 일본식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사실은 민족 학교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어려운 게 아니라 민족 아예, 학교가 아니었던 아니었다는 거고 거죠. 더 진짜 진실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돈만 많다고 존경을 받거나 신망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자처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들면 세금도 안 냈던 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당시 학교 당시 재단도- 학교도 그렇고 지금 학교도 그렇고 학교는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만들어서 그 지금도 보면 다 그 학교를 만들었던 설립자들의 사립학교 그냥 지금의 사립학교 보십시오. 사립학교 만들면 땅만 있으면 사실 그 학교의 교사 건물을 짓거나 교사들의 월급도 다 국가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100이다 하면 20, 30%밖에 안 돼요. 70%에서 80%는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학교의 교장, 교감, 영양사, 행정실장, 재단 이사장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 자녀들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 그 시절에도 지금 풍문이나 힘은 다 그렇게 민씨 일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신장로를 만들었다, 저수지를 만들었다, 학교를 만들었다. 이건 다 틀린 얘기고. 그래서 윤서인 씨가 얘기한 바로 그런 이야기들 열심히 일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든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당당히 얘기하면서 자기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민족 운동을 했고 민족을 위해서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불행한 시절에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의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봤던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최근에 친일파한테 그 고발을 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또? 예,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광진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어머. 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예. 여기? 그 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세종대 앞에서 예. 그 사건. 예, 세종대 앞에서 저 호사카 교수님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집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더라고요. 신친일파 애들이 예. 거기에 뭐 국사교과서 연구소라고 하는 뭐 거기에 예. 대표가 김병헌인가 뭐 이 사람이 예. 음. 거기에서 뭐 대한민국 극우 단체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사카 교수님 막 뭐 사죄하라 사퇴하라 뭐 이런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야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 대해서 그 비난과 비판과 뭐 비방 다 중지해라. 호사카 교수님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학자적인 그렇죠. 양심을 걸고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집회 방해죄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그 저하고 나중엔 분장 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초심님이 지금 네. 다음 주에 이제 그거 갖고 또 광진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참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네. 예, 상을 주지 못할 방정 이게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이게. 훈장을 드리도록 다음 주에 제가 훈장을 만들어서 훈장을 달아. 저는 뭐 상을 받자고 또 훈장을 받자고라고 네. 그런 취지로 거기 가서 그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죠. 아닌데 저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자체가. 그렇죠. 예.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은 다 됐지만 우리가 또 우리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게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 방송을 준비한 거죠.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 6시 반. 예. 예, 이렇게 6시 반에 1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오늘 그 첫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좀 재미있으면 좀 더 늘리고 좀 빨리 하고 재미없는데 그냥 2시간씩 해버리면 듣는 분도 괴롭고 하니까 한번 보면서 우리 작가님하고 계속 논의하는데 일단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1시간 동안 찾아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작가님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워낙 말들이 많고 해가지고 제대로 몇 개 하지도 못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도 본격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는 또 사실은 제가 그 몇 가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기무사령부
문소고를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기무사령부? 예, 문소고에 기무사령부 당시 이 사건 있었던 1975년도 당시에는 보안사. 보안사령부인데 네, 보안사. 지금은 이제 지난번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안보지원사에서 안지사라고 하는데 안보지원사로 바뀐 바로 그 문소고를 가서 지하인사 장준하 선생의 서류도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방송을 우리 서울의 소리에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우리 이 작가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신 데에는 사실은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2018년 9월 14일 날 이제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 2년 동안 그래서 2000년 그 9월 13일까지 저희가 총 1786건의 진정을 받았어요. 예, 1786건에 해당하는 군인의 죽음에 대한 진정을 받았는데 억울한 내 아들, 내 형, 내 오빠, 내 동생의 죽음을 규명해 달라 해갖고 저희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서 약 601건을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했고 남은 사건이 한 200건 약간 못 미치는데요. 그 사건 중에서 우리 이 구독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좀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틈틈이 우리 사회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네.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이 작가님께서 동의해 주셔갖고 이렇게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매주 수요일 6시 또는 6시 반에 이제 우리 반장님, 고상만의 수사반장, 우리 고상만 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도 조명을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그 인권 사고, 인권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함께 이제 인권 뉴스처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고상만 반장님 정말 따끈따끈하고 정말 언변도 훌륭하시고 정말 그동안 30년 동안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부담이 퍽퍽 갑니다. 자,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좀 찾아뵙는 걸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혹시 오늘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장하영 네네. 아동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네. 사건 사실은 정말 우리 작가님도 하실 말씀 많고 저도 네. 사실 드릴 말씀이 많고 실제로 제가 아동 학대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도 좀 칠곡 그 계모 살인 사건 네. 뭐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여하간 제가 그 재미를 위해서만 기교 부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충주 공권력 남용 피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네요. 그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주에서 예.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그 경찰의 팔을 꺾었다 안 꺾었다 가지고 논쟁을 하고 네, 기억나요. 예. 그래서 그걸로 2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 부인이 증인으로 나가 내 남편이 팔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위증이라고 하면서 또 이거를 기소해 갖고 결국 유치원 공무원이었던 그 부인은 위증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갖고 공무원 파면이 되고 이런. 그리고 그 부인이 나를 위해 위증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하기에 남편이 또 부인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그 증언으로 또 세 번째 기소 한 사건 가지고 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분이 고상만의 수사반장에 하소연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사건을 알게 돼갖고 그래서 그걸 방송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지금은 그 재심 결과 모두 무죄가 확정이 돼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도 하셨고 그 고통을 조금은 이렇게 취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억울하거나 고통받는 사연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 뭐 댓글에다가 요 자막에 그거 좀 보내주세요. 제 네. 이메일, 제 이메일 나중에 여기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제가 네. 읽어보고 또 연락드리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도 또 전달해드려서 선의의 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즘 이제 국민 신문고 그러니까 청원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뭐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저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아주 재밌는 따끈따끈한 인권 뉴스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들 함께 이제 조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